어떤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인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썸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씻지도 않고 들어 누워 있던 이 여인이 어젯밤에 남긴 치킨, 양념치킨을 맛있게 뜯어 먹고는 TV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썸남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차마 어젯밤에 먹다 남은 치킨을 먹고 있으며 또 TV를 보고 있다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긴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읽다가 잠든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썸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밥 안 먹었죠? 그랬더니 이 썸녀가 생각이 별로 없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썸남은 아침은 잘 챙겨 드셔야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집 앞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헐, 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랴부랴 예쁜 홈웨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러던 사이 옷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이 썸남이 집 앞에 도착했노라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적당한 옷 하나 이렇게 딱 입고 평소대로라면 안 씻어도 씻지 않은 태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는 유유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썸남의 차에 얼른 올라탔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썸남이 하는 말이 배시시 웃으면서 책 읽고 있었던 거 맞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이죠.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줄까요? 그랬더니 썸남이 아니 괜찮아요. 그러고는 샌드위치를 하나 건네면서 얼른 가지고 가세요. 저는 바쁜 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썸녀가 좀 더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빨리 가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옵니다. 샌드위치 하나 들고 오는 거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데 보통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입가에부터 턱까지 쭉 남은 치킨 양념 흔적이 선명하고요. 심지어 턱 끝에 땅콩 입자가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좌절? 쪽팔려. 자기 포장의 천재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남자는 내숭을 좋아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내숭 전문가입니다. 그런 신기하게도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이 실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때와 장소를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실력자입니다.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내숭을 떨죠. 여러분 여자 내숭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 내숭 1위 많이 못 먹는 척하기. 그리고 깔끔한 척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 앞에서 약한 척하기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잘 포장하려고 하고요. 내숭을 떨려고 해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내숭 떠세요? 집에서는 없어서 못 먹죠. 그리고 집에서는요 강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조금 밀리고 지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무조건 이겨야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제 집에서도요, 가족들에게, 특별히 형제 자매에게요, 내숭은 아니지만 잘 보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강할 대로 강해진 상태로 뻣뻣하게 그러지 말고요. 조금 유연하고 부드럽게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밖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착하게 행동을 하는데 집에서는 이상하게 무장해제가 돼요. 편해서 그런지 내숭은커녕 오히려 더 까칠해집니다. 심지어 가족들,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고 디스하면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친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고 가족이니까 서로 디스를 해도 괜찮은가요? 서로 친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상대를 낮추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것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존중하고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형제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형제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태어나고 그 이어서 바로 동생이 태어나는데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야곱은 항상 형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다 아실 거예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허기진 형에게 장자권을 갈취하죠. 팥죽 한 그릇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정말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약삭빠르게 행동을 한 사람이기도 했죠. 야곱이 쌍둥이 형에게서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래서 형은요, 야곱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때는 알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이 동생 야곱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삭빠른 야곱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얼른 도망갑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 좋아 보이세요? 형은 동생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동생은 살기 위해 쫓겨 도망가고 있고요. 같이 있어서 좋아야 하는 관계인데요, 같이 있으니까 불편해요. 좋아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는 어떠세요? 안전하신가요?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는 편안하세요?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가 함께 있어서 좋은, 함께 있어서 의지가 되고 행복한 그런 관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삼촌 집에 동생 야곱이 피신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었고요, 쉬운 시간 아니었어요.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형이었어요. 20년 전에 형에게 그런 짓을 하고 도망쳐 왔으니까 내가 거기 돌아갔을 때 이 형이 날 내버려 둘까? 라고 생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제일 큰 걸림돌이 형이었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게 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하여 야곱이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웠다. 그리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형에게 못되게 하고 도망 왔는데 20년 만에 그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400명에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 잘못도 생각이 나면서 불안했겠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답답해했어요. 이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죠.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합니다.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밤에 홀로 남겨집니다. 자기 머리 믿고 쫓겨서 도망쳐 살았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공격할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해 올 것만 같은 형을 생각하면 정말 숨막히고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가 막히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야복 강가에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만남을 갖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잘 알고 있죠. 에서가 쳐라 그랬을까요? 너 이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수 같은 사이였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형이 생각할 땐 동생이 못되게 한 게 분명하잖아요. 동생은요, 야곱은 형을 향하여 가면서 허리를 7번이나 굽히며 형에게 갔어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형은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요,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요, 우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미안함이 컸던 야곱의 행동을 보았던 에서, 그는 동생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 끌어안고 포옹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웁니다. 이것은요,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답답함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모두가 해소가 된 거예요. 형이 나를 해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순간 평안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원수 같았던 형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고 형제 관계여야 하는데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이 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20년 만에.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살겠다고 도망쳐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의 그런 관계였는데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의 감정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가족이고 제대로 된 형제 관계 아닐까요? 물론 평생에요,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거나 형을 생각하거나 뭐 언니를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들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나한테 준 상처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깨어진 형제 관계 속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왜 옳지 않은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형제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형제 관계가 앙숙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 아니 으르렁거리지는 않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등 돌리고 이야기조차 안 하는 그 관계, 부모님이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정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항상 미운 감정,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해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친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행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섬겨주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상처의 흔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늘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돋아난 새살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형제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갈등하는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서로 불편한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남남으로 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얼굴 보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라도요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딸려도요 이 문제만큼은, 가족의 문제만큼은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요 원수처럼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형제 관계는요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끌어안아야 하고 품어야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가족에게 혜택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런 혜택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데 늘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늘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일이 필요해요. 너는 번번이 왜 이렇게만 하는 거야? 라고 따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해하는 일이 필요해요. 받아들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혈연 관계로 묶어주셨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거든요.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호적을 파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인연은 끝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호적을 파내거나 아예 문서상으로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해도 가족 관계가 끝나는 건가요? 유산 문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가족 관계만큼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가족, 특별히 형제 자매는요.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떠나도요. 가족은 더 오랫동안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요.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고 내가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여해주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형제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요. 늘 함께 있어서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관계. 서로 미움의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이유에서 몸은 멀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같이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가족 영적 공동체인 중고동반에서도요. 이런 관계가 좀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외동이어서 외로운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하듯 여기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것들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앙숙처럼 이를 갈며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입속 챙길까 그러지 말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일들. 제가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내 마음도 뿌듯해지고 내가 즐겁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 일들이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형제 관계가 매우 괜찮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형제 관계가 그러지 못하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일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정에 대한 마음, 형제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잘 가지고서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형제 관계, 그리고 누구라도 즐거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